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라서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삶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헤르만 헤세를 만날 때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인간의 양면성과 성장하는 청춘의 고뇌를 풀어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학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헤세는 자신의 모든 작품에 자전적이고 고백적인 요소를 담았는데요. 그는 기독교 가정과 신학교의 속박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시인을 꿈꾸며 일을 하다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2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며 동양의 종교를 탐구했는데 헤세는 이 모든 경험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쏟아냈습니다. 헤세가 남긴 작품에는 삶은 고독, 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그대들은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혼을 울리는 말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어두운 불안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고뇌하며 그린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헤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깊고 혼란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반짝이는 삶의 찬란함을 노래한 작가이기 때문이며, 이 책은 이러한 헤세의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 산책에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2025년 캘린더에도 마침 1월 달에 헤르만 헤세의 스케치를 그려 넣었는데요. 이렇게 헤세의 책을 읽게 되었네요. 저의 감성을 가득 담아 예쁘게 잘 제작했으니 이납 캘린더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호젓하게 오솔길을 걷는 것, 시냇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는 것, 땀 흘리며 정원을 가꾸는 것, 모두 자연이 주는 기쁨이다. 이처럼 작은 기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헤세는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헤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늘이 가져다 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그때 마법의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 하루를 아무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여야 한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은 혼자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행복한 것이다. 헬세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두운 구름에 가려있던 암울한 세상이 영롱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한다. 길가에 핀 꽃이나 가로수,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 모두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게 사랑의 경이로움이다. 우리는 사랑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눈이 뜨이는 것이다. 헬세는 인생이 우리가 떠나는 단 한 번의 여행이라고 말했다. 여행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다.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의 여행이라면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즐겨야 한다. 헬세와 교분을 쌓은 독일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방랑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지 모른다. 한때 가난했던 서점 수습생이 이제는 보테누스카의 저택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과 나룻배, 엄청난 판매 부수. 그는 작가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성공했다. 마침내 그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이한 인간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흠뻑 빠져 있다. 사람들은 목적과 의미를 쫓아 헤매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족하다. 언제나 내게 생명을 불어넣는 무한의 초상.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로 인해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이유는 충분하다. 아니,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사랑은 생명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으로 전하는 애정. 그대가 내게 손을 내밀 때 나는 그대에게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 곁에 가까이 있는 것뿐이다. 가끔은 그대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뿐이다. 헤스의 부탁이라는 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것.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다. 투명하고 산뜻한 설렘, 새롭고 눈부신 희망.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마음을 설레게 했다. 과즙 찌꺼기를 먹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참새들은 요란스레 지저귀며 손살같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하늘이 이처럼 높고 아름답고 그리움으로 푸르게 물들었던 적은 없었다. 강물이 이토록 맑은 청록색의 거울처럼 미소 짓던 적도 없었다. 뚝이 이리도 눈이 부시도록 하이한 거품을 내뿜은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그려져 투명하고 산뜻한 유리판 뒤에 세워진 듯 보였다. 그리고 모두가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스의 가슴 속에도 처음 느껴보는 눈부신 희망의 파도가 세차게, 불안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굽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이 모순된 감정은 샘물과도 같았다. 매우 강렬한 그 무엇이 솟구쳐 올라 한스의 가슴 깊숙이 묶인 사슬을 끊고 자유를 만끽하려는 듯 했다. 그것은 흐느낌이거나 노랫소리거나 부르짖음이거나 아니면 떠들썩한 웃음이었을 것이다. 흥분된 감정은 집에 돌아와서야 조금 가라앉았다. 집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는 엠마라는 소녀를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운다. 하지만 달콤한 행복감과 더불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 사랑의 첫 경험은 너무나도 설레고 도저히 알 수 없기에. 행복은 고민 없이 잠에 드는 것이다. 작은 호수는 검은 빛으로 물든 채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물 위로는 미세한 먼지처럼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베라구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그는 연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촛불을 켰다. 그리고 재빨리 옷을 벗고는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나왔다. 그는 폭이 넓고 편편한 돌계단을 내려가 물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무릎 주위로 부드러운 고리 모양의 물결이
반짝거리며 맴돌았다. 그는 호수 반대편으로 헤엄쳐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이내 집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호수에서 나오자마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두터운 목욕 가운을 걸치고 두 손으로 짧은 머리를 문질러 물기를 털어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화실로 올라갔다. 화실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전등을 켜고는 화판뜰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캔버스에는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작업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약간 몸을 굽힌 자세로 그림 앞에 섰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에서는 눈부시게 영롱한 색채가 환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림만 바라보았다. 그가 작업했던 마지막 분놀림까지 다시금 생생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인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다. 꿈속에서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이 그린 그림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전등을 끄고 초를 들고는 침실로 갔다. 침실 문 쪽에는 작은 칠판과 분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큼지막한 로마자로 7시 기상, 8시 커피라고 쓰고는 침대에 누웠다. 얼마 동안 눈을 뜬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림 작업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흡족한 마음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로스할데의 주인공 베라구트는 화가다. 그는 예술적 소명과 시민적 삶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 세계를 화폭에 옮겨 놓을 때 그는 가장 행복하다. 환희와 열정의 계절, 풍성함과 다채로움의 계절. 여름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날. 한적한 담장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새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이 시간 여름은 황금빛 샘에서 환희의 생수를 길어 올려 잔에 가득 채운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밤을 위해 축제를 벌인다. 마치 흰 구름처럼 푸른 하늘에 서 있다. 고요하고 아름답고 밝은 그대는 엘리자베트. 헤세의 8월이라는 시다. 황금빛으로 물든 8월의 신부는 아름답다. 환희와 열정을 머금은 여름은
풍성하고 다채로운 가을에게 기꺼이 8월의 신부를 넘겨준다. 꿈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다 준다. 오늘 하루 일상에 지친 나는 여느 어린아이처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꿈꿨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미련 없이 행복한 꿈나라에서 편히 잠들고 싶다. 내 영혼은 자유로운 날갯짓으로 수만 리 하늘길을 날아 마법의 성에 다다를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편히 잠드는 것, 마법의 성에서 꿈의 나래를 활짝 펴는 것, 어린 시절의 잠자리는 늘 그랬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꿈나라에서 살았다. 인간은 그려낼 수 없는 신의 위대한 작품. 어린 시절의 나는 언제나 그림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 안에는 골짜기와 실개울, 이삭이 어물어가는 들녘, 알프스의 푸른 목초지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색깔은 너무 선명하고도 화려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림책에 그려진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었다. 어느 봄날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살랑이는 골짜기로 아버지와 함께 소풍을 가기까지는 말이다. 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산과 숲은 그림책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자연과 대지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느꼈다. 자연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 감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따금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향에 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곤 했다. 햇새가 작은 기쁨에서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애찬하고 있다. 자연은 어떤 그림보다 더 아름답다. 인간의 손으로는 감히 그려낼 수 없는 신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인간이 지닌 가장 소담스러운 욕망 가운데 하나는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기억의 형상 말입니다. 고향이 다른 곳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처음 바라본 세상에는 순진함과 신비로움, 생동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할머니의 턱에 난 군살, 정원 울타리에 뚫린 구멍은 세월이 흘러도,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스럽고 간절해집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아름다운 것보다 말입니다. 지금 나는 감상적인 분위기에 취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곳은 고향입니다. 물론 고향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아름다운 풍광과 정원을 아니면 어느 아스라한 길목을 떠올릴 테고 누구는 종소리나 새소리, 오르간 소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아니면 감자 굽는 냄새, 양파 썩는 냄새를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고향의 사투리도 그렇습니다. 나처럼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향을 찾을 때마다 기차간에서 승무원이 외쳐대는 슈바벤 방언이 극락조의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고이 간직해온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온 정든 곳,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바로 고향입니다. 남에게는 쓸모없는 폐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다. 나를 다시금 살아나게 만드는 것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어린 시절은 동화 속 아이처럼 곱슬하고 낯설고 채 피어나지 않은 형상으로 어렴풋이 나타난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향기로운 꽃내음과 아름다운 선율로 나를 반기더니 어느새 비애와 애수에 젖게 한다. 불행과 죽음의 고통, 부드러운 애무에 대한 갈망, 그리고 기도와 눈물. 어린 시절의 추억은 언제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금태를 두른 형상이 심연에서 올라와 나를 사로잡는다. 잎이 무성한 밤나무와 오리나무, 영롱한 아침 햇살, 그리고 수려한 산새. 속세에서 벗어나 홀로 산길을 걷는 것, 소담스러운 행복감에 젖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 모두 내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마음에 들어서는 것,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것, 녹음이 짙은 잔디에 누워 편히 쉬는 것, 나무와 구름과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평생 사랑해왔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는 충만함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살아나면 나도 다시금 살아난다. 그때 어린아이로. 환희에 찬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들녘에는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정원에는 수소나와 백합이 아름답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다. 저 멀리 갈색 숲은 초록의 밝은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들길을 걷다 살포시 꽃망울이 맺힌 앵초를 보았다. 맑은 하늘 위에서는 부드러운 4월의 구름이 꿈을 꾸고 있었다. 갈색으로 물든 들판은 푸른색과 줄기를 키워내어 자신들이 지닌 생명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모든 생명이 준비를 마치고 모든 생명이 꿈을 꾸고 모든 생명이 창조의 열정을 품고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아름다운 생명이 땅속에서 나와 미소 지으며 빛을 향해 눈망울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다. 어느샌가 꽃들은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나무들은 엷은 잎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새들은 푸르른 하늘 아래서 마음껏 날개짓하고 있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적은 분명 일어났다. 어제 장화와 가방, 낚싯대와 노젓는 도구를 챙겨 추억 속으로 달려갈 시간이다. 그리고 젊은 날의 환희를 되살릴 시간이다. 예전에는 봄이 무척 길었다. 아니, 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는 그랬다. 단편소설 모음집 이 세상에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성장한 주인공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 푸르른 강의 수면은 거울처럼 금빛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길가에 들어선 가로수,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들은 거의 떨어져 내렸다. 그 사이로 부드러운 10월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드높은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담청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요하고 맑고 정감 어린 가을날의 하루였다. 이런 날에는 지난 여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살아나 청량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 노인들은 생각에 깊이 잠긴 듯한 눈빛으로 창가에 앉아 혹은 집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본다. 전 생애에 걸친 추억들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너머로 아련히 흘러가고 있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 대목이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면 누구라도 그 추억에 흠뻑 젖기 마련이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그 시절의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훨씬 더 아름답고 즐거웠으며 활기가 넘쳐 흘렀다.
아담한 정원에는 한스가 매달아 놓은 절구 물레방아가 돌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면 나숄트집 현관 앞에 둘러앉아 라제의 모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때는 가리발디라고 불리던 이웃집 할아버지 그로스 요한을 강도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며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애타게 기다려지는 일들이 있었다. 풀을 말리는 일, 토끼풀을 베는 일, 낚시하러 가는 일, 가재를 잡는 일, 호풀을 거두어 들이는 일, 나무를 흔들어 자두를 따는 일, 불을 지펴 감자를 굽는 일, 그리고 곡식을 타작하는 일, 그 사이에도 틈틈이 즐거운 축제일과 일요일이 있었다. 신비스러운 마법의 힘으로 한스를 끌어당기는 일들도 많았다. 집이나 골목길, 계단, 곡물창고의 바닥, 분수, 울타리, 그리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그에게는 모두 사랑스럽고 친숙하게 여겨졌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헬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린다. 이 작품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향의 흙내음과 여러 시절의 향수는 헬세를 살아 숨쉬게 하는 원천이다. 깊이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에 있다. 그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한참이나 창가에 머물렀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을밤의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별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둡고 부드러운 것은 구름일 뿐입니다. 심오한 우주는 구름 너머 무한으로 치닫습니다. 세상의 비밀스러움과 심오함은 구름이나 검은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는 명료함과 명랑함 속에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별이 영롱하게 빛나는 망곡과 해협을 꼭 감상하기 바랍니다. 유리알 유이의 한 대목이다. 헤세는 깊이가 명료함과 명랑함 속에 있다고 말한다. 깊이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다. 그래서 깊이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이어야 한다. 불현듯 밀려오는 다채로운 행복의 순간들. 호수는 서서히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보석처럼 반짝거리며 내 눈에 아른거렸다. 이토록 다채로운 행복의 순간들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날이 올까? 유혹과 욕망, 불현듯이 밀려오는 만족감과 황홀감. 오늘 나는 그저 더듬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느낌과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간결하게 적어두기로 했다. 화가들도 자신의 본능과 직관을 믿고 쉽지 않은 길을 해낸다. 그런데 언어에도 전묘파가 존재할 수 있을까? 푸른빛을 띤 초록, 노랑과 보라, 녹색을 띤 짙은 파랑이 조금 더 섞여 있는 것은 어떤 색인가? 어쩌면 이 고요한 배합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감이 어우러지는 달콤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헤세는 3,000점에 이르는 그림을 남겼다. 주로 수채화를 그렸고 자신의 작품에 사파를 그려넣기도 했다. 그의 그림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자연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짙게 배어 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라서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삶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헤르만 헤세를 만날 때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로 인간의 양면성과 성장하는 청춘의 고뇌를 풀어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학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헤세는 자신의 모든 작품에 자전적이고 고백적인 요소를 담았는데요. 그는 기독교 가정과 신학교의 촉박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시인을 꿈꾸며 일을 하다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며 동양의 종교를 탐구했는데 헤세는 이 모든 경험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쏟아냈습니다. 헤세가 남긴 작품에는 삶은 고독, 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그대들은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영혼을 울리는 말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어두운 불안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고뇌하며 그린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헤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깊고 혼란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반짝이는 삶의 찬란함을 노래한 작가이기 때문이며, 이 책은 이러한 헤세의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인생 산책에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2025년 캘린더에도 마침 1월 달에 헤르만 헤세의 스케치를 그려 넣었는데요. 이렇게 헤세의 책을 읽게 되었네요. 저의 감성을 가득 담아 예쁘게 잘 제작했으니 이납 캘린더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호젓하게 오솔길을 걷는 것, 시냇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는 것, 땀 흘리며 정원을 가꾸는 것, 모두 자연이 주는 기쁨이다. 이처럼 작은 기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헤세는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헤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늘이 가져다 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그때 마법의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 하루를 아무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여야 한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은 혼자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행복한 것이다. 헬세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두운 구름에 가려있던 암울한 세상이 영롱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한다. 길가에 핀 꽃이나 가로수,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 모두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게 사랑의 경이로움이다. 우리는 사랑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눈이 뜨이는 것이다. 헤세는 인생이 우리가 떠나는 단 한 번의 여행이라고 말했다. 여행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다.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의 여행이라면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즐겨야 한다. 헤세와 교분을 쌓은 독일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방랑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지 모른다. 한때 가난했던 서점 수습생이 이제는 보테누스카의 저택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과 나룻배, 엄청난 판매 부수. 그는 작가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성공했다. 마침내 그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이한 인간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흠뻑 빠져 있다. 사람들은 목적과 의미를 쫓아 헤매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족하다. 언제나 내게 생명을 불어넣는 무한의 초상,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로 인해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이유는 충분하다. 아니,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사랑은 생명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으로 전하는 애정. 그대가 내게 손을 내밀 때 나는 그대에게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 곁에 가까이 있는 것 뿐이다. 가끔은 그대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뿐이다. 헤스의 부탁이라는 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것.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다. 투명하고 산뜻한 설렘, 새롭고 눈부신 희망.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마음을 설레게 했다. 과즙 찌꺼기를 먹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참새들은 요란스레 지저귀며 손살같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하늘이 이처럼 높고 아름답고 그리움으로 푸르게 물들었던 적은 없었다. 강물이 이토록 맑은 청록색의 거울처럼 미소 짓던 적도 없었다. 뚝이 이리도 눈이 부시도록 하얀 거품을 내뿜은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그려져 투명하고 산뜻한 유리판 뒤에 세워진 듯 보였다. 그리고 모두가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스의 가슴 속에도 처음 느껴보는 눈부신 희망의 파도가 세차게, 불안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굽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이 모순된 감정은 샘물과도 같았다. 매우 강렬한 그 무엇이 솟구쳐 올라 한스의 가슴 깊숙이 묶인 사슬을 끊고
자유를 만끽하려는 듯 했다. 그것은 흐느낌이거나 노랫소리거나 부르짖음이거나 아니면 떠들썩한 웃음이었을 것이다. 흥분된 감정은 집에 돌아와서야 조금 가라앉았다. 집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는 엠마라는 소녀를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운다. 하지만 달콤한 행복감과 더불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 사랑의 첫 경험은 너무나도 설레고 도저히 알 수 없기에 행복은 고민 없이 잠에 드는 것이다. 작은 호수는 검은 빛으로 물든 채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물 위로는 미세한 먼지처럼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베라구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그는 연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촛불을 켰다. 그리고 재빨리 옷을 벗고는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나왔다. 그는 폭이 넓고 편편한 돌계단을 내려가 물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무릎 주위로 부드러운 고리 모양의 물결이 반짝거리며 맴돌았다. 그는 호수 반대편으로 헤엄쳐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는 바람에 이내 집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호수에서 나오자마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두터운 목욕 가운을 걸치고 두 손으로 짧은 머리를 문질러 물기를 털어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화실로 올라갔다. 화실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전등을 켜고는 화판뜰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캔버스에는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작업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약간 몸을 굽힌 자세로 그림 앞에 섰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에서는 눈부시게 영롱한 색채가 환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림만 바라보았다. 그가 작업했던 마지막 분놀림까지 다시금 생생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인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다. 꿈속에서도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이 그린 그림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전등을 끄고 초를 들고는 침실로 갔다. 침실 문 쪽에는 작은 칠판과 분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큼지막한 로마자로 7시 기상, 8시 커피라고 쓰고는 침대에 누웠다. 얼마 동안 눈을 뜬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림 작업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흡족한 마음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로스할데의 주인공 베라구트는 화가다. 그는 예술적 소명과
시민적 삶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한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내면 세계를 화폭에 옮겨 놓을 때 그는 가장 행복하다. 환희와 열정의 계절, 풍성함과 다채로움의 계절, 여름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날, 한적한 담장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새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이 시간, 여름은 황금빛 샘에서 환희의 생수를 길어 올려 잔에 가득 채운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밤을 위해 축제를 벌인다. 마치 흰 구름처럼 푸른 하늘에 서 있다. 고요하고 아름답고 밝은 그대는 엘리자베트. 헤세의 8월이라는 시다. 황금빛으로 물든 8월의 신부는 아름답다. 환희와 열정을 머금은 여름은 풍성하고 다채로운 가을에게 기꺼이 8월의 신부를 넘겨준다. 꿈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다 준다. 오늘 하루 일상에 지친 나는 여느 어린아이처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꿈꿨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미련 없이 행복한 꿈나라에서 편히 잠들고 싶다. 내 영혼은 자유로운 날갯짓으로 수만 리 하늘길을 날아 마법의 성에 다다를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편히 잠드는 것, 마법의 성에서 꿈의 나래를 활짝 펴는 것, 어린 시절의 잠자리는 늘 그랬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꿈나라에서 살았다. 인간은 그려낼 수 없는 신의 위대한 작품. 어린 시절의 나는 언제나 그림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 안에는 골짜기와 실개울, 이삭이 어물어가는 들녘, 알프스의 푸른 목초지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색깔은 너무 선명하고도 화려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림책에 그려진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었다. 어느 봄날,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살랑이는 골짜기로 아버지와 함께 소풍을 가기까지는 말이다. 나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산과 숲은 그림책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자연과 대지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느꼈다. 자연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 감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따금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향에 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곤 했다. 헬세가 작은 기쁨에서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애찬하고 있다. 자연은 어떤 그림보다 더 아름답다. 인간의 손으로는 감히 그려낼 수 없는 신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인간이 지닌 가장 소담스러운 욕망 가운데 하나는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기억의 형상 말입니다. 고향이 다른 곳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처음 바라본 세상에는 순진함과 신비로움, 생동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할머니의 턱에 난 군살, 정원 울타리에 뚫린 구멍은 세월이 흘러도,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스럽고 간절해집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아름다운 것보다 말입니다. 지금 나는 감상적인 분위기에 취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곳은 고향입니다. 물론 고향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아름다운 풍광과 정원을 아니면 어느 아스라한 길목을 떠올릴 테고 누구는 종소리나 새소리, 오르간 소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아니면 감자 굽는 냄새, 양파 썩는 냄새를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고향의 사투리도 그렇습니다. 나처럼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향을 찾을 때마다 기차간에서 승무원이 외쳐대는 슈바벤 방언이 극락조의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고이 간직해온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온 정든 곳,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바로 고향입니다. 남에게는 쓸모없는 폐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다. 나를 다시금 살아나게 만드는 것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어린 시절은 동화 속 아이처럼 곱슬하고 낯설고 채 피어나지 않은 형상으로 어렴풋이 나타난다.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향기로운 꽃내음과 아름다운 선율로 나를 반기더니 어느새 비애와 애수에 젖게 한다. 불행과 죽음의 고통, 부드러운 애무에 대한 갈망, 그리고 기도와 눈물. 어린 시절의 추억은 언제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금태를 두른 형상이 심연에서 올라와 나를 사로잡는다. 잎이 무성한 밤나무와 오리나무, 영롱한 아침 햇살, 그리고 수려한 산새. 속세에서 벗어나 홀로 산길을 걷는 것, 소담스러운 행복감에 젖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 모두 내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마음에 들어서는 것,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것, 녹음이 짙은 잔디에 누워 편히 쉬는 것, 나무와 구름과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평생 사랑해왔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는 충만함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살아나면 나도 다시금 살아난다. 그때 어린아이로. 환희에 찬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들녘에는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정원에는 수소나와 백합이 아름답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다. 저 멀리 갈색 숲은 초록의 밝은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들길을 걷다 살포시 꽃망울이 맺힌 앵초를 보았다. 맑은 하늘 위에서는 부드러운 4월의 구름이 꿈을 꾸고 있었다. 갈색으로 물든 들판은 푸른색과 줄기를 키워내어 자신들이 지닌 생명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모든 생명이 준비를 마치고 모든 생명이 꿈을 꾸고 모든 생명이 창조의 열정을 품고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아름다운 생명이 땅속에서 나와 미소 지으며 빛을 향해 눈망울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지는 못했다. 어느샌가 꽃들은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나무들은 엷은 잎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새들은 푸르른 하늘 아래서 마음껏 날개짓하고 있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기적은 분명 일어났다. 어제 장화와 가방, 낚싯대와 노젓는 도구를 챙겨 추억 속으로 달려갈 시간이다. 그리고 젊은 날의 환희를 되살릴 시간이다. 예전에는 봄이 무척 길었다. 아니, 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는 그랬다. 단편소설 모음집 이 세상에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성장한 주인공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 푸르른 강의 수면은 거울처럼 금빛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길가에 들어선 가로수,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들은 거의 떨어져 내렸다. 그 사이로 부드러운 10월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드높은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담청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요하고 맑고 정감 어린 가을날의 하루였다. 이런 날에는 지난 여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살아나 청량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 노인들은 생각에 깊이 잠긴 듯한 눈빛으로 창가에 앉아 혹은 집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본다. 전 생애에 걸친 추억들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너머로 아련히 흘러가고 있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 대목이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면 누구라도 그 추억에 흠뻑 젖기 마련이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그 시절의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훨씬 더 아름답고 즐거웠으며 활기가 넘쳐 흘렀다. 아담한 정원에는 한스가 매달아 놓은 절구 물레방아가 돌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면 나숄트 집 현관 앞에 둘러앉아 라제의 모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때는 가리발디라고 불리던 이웃집 할아버지 그로스 요한을 강도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며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애타게 기다려지는 일들이 있었다. 풀을 말리는 일, 토끼풀을 베는 일, 낚시하러 가는 일, 가재를 잡는 일, 호풀을 거두어 들이는 일, 나무를 흔들어 자두를 따는 일, 불을 지펴 감자를 굽는 일, 그리고 곡식을 타작하는 일, 그 사이에도 틈틈이 즐거운 축제일과 일요일이 있었다. 신비스러운 마법의 힘으로 한스를 끌어당기는 일들도 많았다. 집이나 골목길, 계단, 곡물창고의 바닥, 분수, 울타리, 그리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그에게는 모두 사랑스럽고 친숙하게 여겨졌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헬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린다. 이 작품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향의 흙내음과 여러 시절의 향수는 헬세를 살아 숨쉬게 하는 원천이다. 깊이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에 있다. 그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한참이나 창가에 머물렀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을밤의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별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곳이 가장 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둡고 부드러운 것은 구름일 뿐입니다. 심오한 우주는 구름 너머 무한으로 치닫습니다. 세상의 비밀스러움과 심오함은 구름이나 검은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는 명료함과 명랑함 속에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별이 영롱하게 빛나는 망곡과 해협을 꼭 감상하기 바랍니다. 유리알 유이의 한 대목이다. 헤세는 깊이가 명료함과 명랑함 속에 있다고 말한다. 깊이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다. 그래서 깊이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이어야 한다. 불현듯 밀려오는 다채로운 행복의 순간들. 호수는 서서히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보석처럼 반짝거리며 내 눈에 아른거렸다. 이토록 다채로운 행복의 순간들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날이 올까? 유혹과 욕망, 불현듯이 밀려오는 만족감과 황홀감. 오늘 나는 그저 더듬거리며 할 말을 찾고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느낌과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간결하게 적어두기로 했다. 화가들도 자신의 본능과 직관을 믿고 쉽지 않은 길을 해낸다. 그런데 언어에도 전묘파가 존재할 수 있을까? 푸른빛을 띤 초록, 노랑과 보라, 녹색을 띤 짙은 파랑이 조금 더 섞여 있는 것은 어떤 색인가? 어쩌면 이 고요한 배합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감이 어우러지는 달콤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헤세는 3,000점에 이르는 그림을 남겼다. 주로 수채화를 그렸고 자신의 작품에 사파를 그려넣기도 했다. 그의 그림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자연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짙게 배어 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